보겠다니야. 네가 정녕 미쳤느냐? 지금 이상하게 웃음이 나와? 촛불이 일렁이는 신혼방 안 새신랑 진우가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서방님 배고파요. 떡 주세요, 떡. 꿀떡이면 더 좋아요. 신부 단이가 침을 질질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진우는 눈앞의 광경에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연지곤지를 찍고 곱게 앉아 있어야 할 신부가 족두리는 옆으로 삐딱하게 쓴 채 침을 질질 흘리며 방바닥을 대굴대굴 구르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딸이라기에 기운 가문을 일으켜 세우려 빚까지 얻어 치른 혼례였습니다. 그런데 꽃 같은 신부는 간데 없고 웬 정신 나간 바보가 제 아내라며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우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으로 천장을 보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돌아가신 아버지.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차라리 호라비로 사는 게 나았을 것을. 아이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28 평생 글공부에만 매진해온 선비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집안에는 어떤 기막힌 사연이 숨어 있는 걸까요? 흥미진진한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후기 정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경기도와 충청도가 만나는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그곳에 김진우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본래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의 외아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사헌부 지평을 지내셨고 아버지께서도 성균관에서 공부하신 수재셨지요. 하지만 아버지가 억울한 모함에 걸려 벼슬길이 막히고 울분을 참지 못해 45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시면서 집안의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임종 자리에서 진우는 부친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씀하셨습니다. 진우야, 너만은 꼭 과거에 급제하여 우리 집안의 억울함을 풀어다오. 그리고 내 어미를 잘 모셔라.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당시 진우의 나이 18. 한창 학문을 배워야 할 나이에 가장의 짐을 떠안게 된 것이지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친구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쌀 1말, 보리쌀 2말씩 보내주시며 김진사의 아들이니 반드시 대성할 것이다 라며 격려해 주셨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시들해졌습니다. 진우는 낮에는 마을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쳤고 밤에는 기름 아껴가며 혼자 경서를 읽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책을 사려면 돈이 필요했고 한양까지 가는 길에도 여비가 들었으며 무엇보다 어머니의 약값이 걱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박씨 부인은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몸져 누워 계셨습니다. 기침을 심하게 하셨고 관절이 쑤시고 아프다고 밤마다 신음하셨지요. 의원을 불러야 했지만 진찰 1번 받는데도 쌀 5되가 들었습니다. 진우는 서당 훈장 노릇으로 겨우 입에 풀칠하며 10년을 버텼습니다. 그 사이 2번 과거에 응시했지만 2번 다 낙방했습니다. 첫 번째는 초시에서 떨어졌고 2번째는 회시까지 올라갔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좌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우물가에서는 이런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쯧쯧, 김진사 아들이라더니 별것 없네. 아버지가 벼슬 못해서 복이 없나 보지 뭐. 공부만 하고 농사는 안 짓는데 저 집안 언제 망할까. 이런 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진우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고통은 빚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려고, 한양 가는 노자를 마련하려고 이곳저곳에서 빚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냥, 두 냥씩 빌렸는데 어느새 이자가 불어나 원금의 2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우에게는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편히 모시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진우의 나이 28이 되던 해였습니다. 마을의 큰 부자인 최만석 어르신이 진우를 찾아왔습니다. 최 부자는 대대로 농토를 일구어 온 지주로 논밭이 100마지기가 넘었고 후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 부자 같은 양반이 자기 같은 가난한 선비를 찾아올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정중하게 절을 하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복의 진우 군, 오늘 자네를 찾아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혼담을 의논하고자 해서일세. 최 부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진우는 당황했습니다. 혼담이라니요? 저 같은 가난한 사람에게 무슨 혼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우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최 부자는 한숨을 한 번 쉬고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내 딸 단이를 자네와 혼인시키고 싶네. 솔직히 말하겠네. 단이는 10살 때 큰 병을 앓고 나서 정신이 온전치 못하네. 마을 사람들은 바보라고 수군거리지. 하지만 나는 내 딸을 평생 혼자 두고 싶지 않네. 자네는 비록 가난하지만 인품이 바르고 학식이 있으니 내 딸을 맡길만 하다고 생각하네. 최 부자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로서의 애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진우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최 부자의 딸이 바보라는 소문은 진작부터 들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우물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지요. 최 부잣집 딸은 얼굴은 예쁜데 말을 제대로 못한대. 정신이 어린애 수준이라던데. 시집도 못 가고 평생 처녀로 살 거래. 진우는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가난하다지만 스스로 바보와 혼인한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태어날 자식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가문의 명예는 어찌 될 것입니까? 하지만 최 부자는 결정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진우 군, 자네 지금 빚이 얼마나 되나? 내가 알기로는 30냥이 넘는다고 들었네. 그리고 자네 어머님 약값도 걱정이지? 만약 자네가 내 딸과 혼인을 해준다면 자네 집안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겠네. 그뿐만이 아니라 매달 쌀 한 섬씩 보내주고 자네가 과거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겠네. 최 부자가 진지한 눈빛으로 제안했습니다. 진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30냥의 빚이라면 자기가 10년을 일해도 갚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쌀 한 섬이라면 어머니의 약값은 물론이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진우는 사흘 밤을 고민했습니다. 방 안을 서성이며 갈등했습니다. 진우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내가 바보와 혼인을 하면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허락하실까? 하지만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마침내 셋째 날 밤, 진우는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기침을 하시며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혼담, 아니, 이 어미는
내가 평생 장가도 못 갈까봐 걱정이었는데. 어느 집 교수냐? 어머니가 기쁜 마음에 물으셨습니다. 진우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최 부자의 딸이며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우야, 내가 효심에 그런 결정을 하려는 것을 내 어찌 모르겠느냐? 하지만 혼인이란 평생의 일이다. 내가 후회하지 않겠느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평생 장가를 못 가는 것보다는 어떤 여인이라도 맞이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이 한 몸 희생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겠지요. 진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다음 날 진우는 최 부자를 찾아가 혼인을 승낙했습니다. 혼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2달 후 6월 보름이었습니다. 그 사이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진우가 최 부잣집 바보 딸하고 혼인한대. 아이고, 그 잘생긴 선비가 어쩌다가. 최 부자가 빚을 다 갚아주고 돈까지 준다던데. 쯔쯔, 결국 돈 때문에 팔려가는 거지 뭐.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이런 소리를 들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했습니다. 적어도 어머니는 편히 계실 수 있고 자신은 과거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으니까요. 최 부자는 약속대로 진우의 빚을 모두 갚아주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와 빚 문서를 찍고 돌아갈 때 진우는 가슴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혼수를 후하게 장만했습니다. 비단 입을 옷까지, 장롱, 화장 도구까지 빠짐없이 준비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아무리 바보딸이라지만 최 부자가 혼수를 제대로 차리는구먼. 그래도 딸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겠지. 하지만 정작 신부 다니에 대해서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니는 혼례 준비 내내 방 안에만 있었고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혼례 전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평생을 함께할 여인을 맞이하는데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6월의 햇살은 뜨거웠고 매미 소리가 시끄러웠습니다. 진우는 깨끗이 목욕 재개하고 새 옷을 입었습니다. 비록 비단은 아니었지만 최 부자가 마련해준 모시 두루마기는 깨끗하고 단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왔습니다. 사실 혼례를 축하하러 온 것이 아니라 바보 신부가 어떤 모습인지 보려고 온 것이었지요. 혼례 행렬이 출발했습니다. 진우는 말을 타고 최 부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마 안에는 신부 단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가마 문이 꼭꼭 닫혀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지만 간간히 헤헤헤 하는 웃음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저것 봐라. 혼례 날에도 저 모양이니. 김진우 불쌍하게 됐네. 혼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진우는 최 부자 집 마당에서 신부에게 절을 했습니다. 신부는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족두리를 썼지만 얼굴은 붉은 면사포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초례상 앞에서 신랑 신부가 서로 절을 하는 동안 단이는 계속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헤헤. 서방님, 떡 줘요. 단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진우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신랑 신부는 진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드디어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신혼방에는 촛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방 안에는 은은한 향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신부의 면사포를 벗겼습니다. 그 순간 진우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신부 다니는 놀랍도록 아름다웠습니다. 버드립 같은 눈썹, 살구꽃 같은 볼, 앵두 같은 입술. 마치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온 선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니는 입을 벌리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헤헤헤. 서방님 잘생겼어요. 근데 배고파요. 떡 주세요, 떡. 다니가 침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족두리를 빗뚤게 쓴 채 방바닥을 기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촛불을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웃었습니다. 불이 예뻐요. 헤헤. 다니가 신기한 듯 촛불을 바라봤습니다. 진우는 절망했습니다. 아무리 각오를 했다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연지곤지를 찍고 곱게 앉아 있어야 할 신부가 마치 5살 아이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다니는 이불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숨바꼭질을 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서방님 못 찾았죠? 헤헤. 다니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저히 함께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촛불을 끄고 그냥 잠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방님. 방금 전까지 바보처럼 웃고 떠들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맑고 청아하며 서늘할 정도로 기품 있는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우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다니는 어느새 흐트러진 온무매를 단정히 하고 반듯한 자세로 앉아 진우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의 멍청한 모습은 간데없고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촛불을 끄기 전에 이 글귀를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다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다니가 소매 안에서 슬그머니 종이 한 장을 꺼내 진우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놀랍게도 당대의 대문장가들도 풀기 어렵다는 난해한 한시 한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중유옥이나 외필수루라. 마음속에 옥을 품었으나 겉은 반드시 누추해야 한다. 진우는 눈을 비비고 다시 아내를 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바닥을 기어 다니던 여인은 어디 가고 눈앞에는 마치 신선이라도 내려온 듯 기품 있는 여인이 앉아 있었으니까요. 진우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당신 정체가 대체 무엇이오? 귀신이 곡할 노릇이구려. 혹시 여우가 둔갑한 것은 아니오? 진우가 뒷걸음질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시에는 여우나 구미호가 사람으로 둔갑한다는 이야기가 흔했기 때문에 진우는 진짜로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다니는 그저 빙글에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서방님, 놀라게 해드려 송구합니다. 저는 귀신도 아니고 여우도 아닙니다. 다만 살기 위해 바보가 되어야 했던 한 여인일 뿐입니다. 다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우는 갈등에 빠졌습니다. 이 여인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날이 밝자마자 장인어른께 달려가 따져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지요. 만약 이 여인이 무언가 큰 죄를 짓고 숨어 지내는 것이라면 가뜩이나 위태로운 자신의 가문이 풍비박산 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의 눈동자에는
한 점의 거짓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슬픔과 외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좋소. 내 일단 당신의 말을 들어보리다. 도대체 왜 이런 해괴한 짓을 벌인 것이오? 그리고 당신은 정말 누구요? 진우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니는 긴 세월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제 이야기는 제가 10살이던 해부터 시작됩니다. 다니는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다니의 어머니는 다니를 낳고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니의 아버지 최만석은 홀로 딸을 키웠지만 주변의 권유로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어머니 정씨는 겉으로는 착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니를 괴롭혔습니다. 자기 친정동생인 정서방과 함께 최 부자의 재산을 노렸던 것입니다. 다니가 10살이던 어느 여름날 밤이었습니다. 다니는 목이 말라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갔다가 사랑채에서 새어머니와 외삼촌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오라버니, 이대로 가다가는 저 영악한 계집아이가 다 가져갈 것 아니요. 저 애는 총명해서 앞으로 좋은데 시집가면 우리가 끼어들 틈이 없소. 새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요? 설마 그 애를? 정서방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방법이 있소. 병을 앓게 만들면 되지 않겠소. 약초를 잘못 쓰면 정신이 혼미해진다고 들었소. 그렇게 바보로 만들어버리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고 결국 이 집안 재산은 우리 것이 아니겠소. 새어머니의 음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니는 그 대화를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기를 바보로 만들어버리겠다니. 어린 다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할까? 하지만 증거도 없고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믿고 계셨습니다. 며칠 후 새어머니는 다니에게 약을 다려 주었습니다. 다나, 요즘 내가 몸이 안 좋은 것 같구나. 이 약을 먹으면 금방 나을 거야. 새어머니가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니는 그 약이 독약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의심을 살 것이고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차라리 내가 스스로 바보가 되자. 그들이 나를 바보로 만들기 전에 내가 먼저 바보 행세를 하면 그들도 안심할 것이다. 다니는 그날부터 바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약을 몰래 버리고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척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후부터는 말을 더듬고 침을 흘리며 어린애처럼 행동했습니다. 떡 주세요. 헤헤헤. 다니가 바보처럼 웃으며 말했던 것입니다. 새어머니와 외삼촌은 기뻐했습니다. 됐다. 저 애가 바보가 됐어. 그들은 더 이상 다니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의 아버지 최만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하루아침에 바보가 되어버렸으니 그 슬픔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렇게 다니는 10여 년을 바보로 살았습니다. 낮에는 사람들 앞에서 헤헤 웃고 침을 흘렸지만 밤에는 몰래 책을 읽었습니다. 외딴 창고 안에 숨겨둔 책들을 읽으며 다니는 경서와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조용히 관찰하며 인간의 본성과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바보 행세를 하니 오히려 사람들은 방심했습니다. 다니가 보는 앞에서 온갖 비밀 이야기를 나눴고 다니는 그것을 모두 기억했습니다. 특히 외삼촌 정서방이 관가와 결탁하여 세금을 포탈하고
마을 사람들의 땅을 빼앗는 모습을 낱낱이 지켜보았습니다. 단이는 그것을 모두 비밀 장부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18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바보였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를 지켜줄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단이가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0살 어린 소녀가 18년을 그렇게 버텨왔다니. 그 외로움과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부인, 내가 미처 몰랐소. 당신이 그런 고초를 겪었을 줄은.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오히려 감사합니다. 서방님은 돈 때문에 저와 혼인하셨지만 그래도 저를 학대하거나 괴롭히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운아입니다. 단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했고 단이는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이 과거에 급제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이 집안의 악당들을 응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은밀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바보 아내와 한심한 남편 행세를 하고 밤에는 서로 협력하기로 한 것입니다. 첫날 밤이 지나고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 단이는 다시 바보로 돌아왔습니다. 헤헤. 서방님 배고파요. 밥 주세요. 단이가 침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속으로 웃음을 참으며 겉으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고, 이를 어쩐단 말이냐. 진우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진우 군, 첫날 밤은 어땠나? 진우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정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부부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단이가 마당을 빗자루로 쓸다가 엉뚱한 곳을 쓸고, 밥을 짓다가 설익은 밥을 짓고, 빨래를 하다가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쯔쯔, 저것 봐라. 밥도 제대로 못한다니까. 김진우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어. 하지만 밤이 되어 방 안에 등불이 켜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이는 진우에게 경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서삼경은 물론이고 역사서와 시문까지 해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이번 과거 시험에는 분명 인이의지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단이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진우는 아내의 해박한 지식에 매일 밤 감탄했습니다. 부인, 당신은 정령하늘이 내게 보내준 스승이구려. 어찌 이리 경서에 밝으시오? 진우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단이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바보인 척하며 배운 것은 글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웠지요. 사람들은 바보 앞에서 방심합니다. 그래서 진짜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인간의 본성을 공부했습니다. 단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에 대한 존경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진우의 학문은 하루가 다르게 깊어졌습니다. 단이의 가르침은 어느 훈장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니는 생활의 지혜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방님, 내일 장터에 가시면 김씨 상인을 찾아가십시오. 그에게 이 편지를 전하면 좋은 종이를 싸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가 편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지린유가 반신반의하며 장터에 갔는데 정말로 다니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김씨 상인은 다니의 편지를 받고 반가워하며 최고급 종이를 절반 값에 팔아주었습니다. 진유가 돌아와 물었습니다. 부인, 어찌 김씨 상인과 아는 사이요? 진유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다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바보 행세를 할 때 장터에 자주 갔습니다. 사람들은 바보라며 무시했지만 김씨 상인만은 저에게 친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래 그의 빚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있습니다. 다니가 말했습니다. 진우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내는 단순히 책만 읽은 것이 아니라 세상 인심과 인간관계까지 꿰뚫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어느새 진정한 부부의 정을 쌓아갔습니다. 어느 가을밤 달이 밝은 날이었습니다. 진우와 다니는 마당에 앉아 달을 보았습니다. 부인, 내가 만약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어쩌겠소?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니는 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방님, 급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서방님이 반드시 급제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다니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진우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다니의 작은 아버지 정서방이 진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정서방은 최부자의 처남으로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음흉한 자였습니다. 그는 진우가 가진 작은 땅이라도 빼앗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이복의 진우군, 잘 지내나? 아, 그나저나 자네 아내가 우리 집안 망신을 다 시키고 있는데 참 난처하네. 그 보상으로 이 문서에 도장이나 찍게나. 정서방이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서방은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내용인즉 진우가 자기 소유의 논새 맞이기를 정서방에게 넘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논은 진우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진우는 당황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짓던 다니가 갑자기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작은 아버지 오셨네. 헤헤헤, 여기 맛있는 물 드셔보세요. 다니가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간장이 가득 든 사발을 정서방의 소매에 확 들이부어 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 미친년이 옷이 다 망가졌잖아. 정서방이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정서방이 옷을 털며 소란을 피우는 사이 다니는 그의 품속에서 슬쩍 가짜 문서를 빼내 아궁이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헤헤. 불이 예뻐요. 타닥타닥. 다니가 바보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문서는 순식간에 타버렸습니다. 정서방은 분노했지만 바보를 상대로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쯧쯧. 저 바보 때문에. 에라, 다음에 다시 오지. 정서방이 투덜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정서방이 돌아간 후 진우는 다니를 보며 웃음을 참느라 혼이 났습니다. 부인, 정말 대단하시오. 진우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다니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바보라는 가면은 때로 최고의 무기입니다. 다니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마을의 악질 빚쟁이 강 씨가 찾아와 진우를 괴롭혔습니다. 김진우, 내가 빚을 갚았다지만 이자는 어쩔 거냐? 작년 이자가 아직 남아있다. 강 씨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모든 빚을 갚았지만 강 씨는 억지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진유가 곤란해하고 있을 때 단이가 나타났습니다. 아저씨, 놀아줘요. 헤헤헤. 단이가 갑자기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강 씨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이년아, 놔. 강 씨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강 씨가 단이를 떼어내려 안간힘을 쓰는 사이 단이는 그의 주머니에서 빈 문서를 슬쩍 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당의 우물에 던져버렸습니다. 물고기한테 줄 거예요. 헤헤헤. 단이가 순진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 씨는 허겁지겁 우물을 들여다보았지만 문서는 이미 물에 젖어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바보년이. 아오, 재수 없어. 강 씨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단이는 바보 행세를 하며 집안을 지켰고 진우는 그런 아내에게 점점 더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진우는 단이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당신은 두렵지 않소? 만약 당신의 비밀이 들통나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진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단이는 창밖에 눈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두렵습니다. 매일매일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희망입니다. 서방님이 계시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이요. 단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우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드디어 진우가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단이는 밤새 정성껏 옷을 지어 진우에게 주었습니다. 서방님, 이 옷을 입고 가십시오. 그리고 시험장에 가셔서 도저히 답이 떠오르지 않을 때 이 옷의 안감을 뜯어보십시오. 단이가 정성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아내의 말을 믿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보름을 걸어서 도착한 한양은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과거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선비들이 모여 시험을 보았습니다. 첫날 시험은 순조로웠습니다. 진우는 단이가 가르쳐준 내용을 떠올리며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도 잘 풀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최종 시험에서 난감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진우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것은 정답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어떤 답을 쓰느냐에 따라 채점관의 평가가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때 진우는 단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저히 답이 떠오르지 않을 때 안감을 뜯어보라. 진우는 조심스럽게 옷의 안감을 뜯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방님, 답은 인입니다. 하지만 인을 논할 때는 반드시 의와 함께 논하십시오. 인만 강조하면 유약해 보이고 의만 강조하면 가혹해 보입니다. 인과 의를 조화롭게 논하십시오. 진우는 감탄했습니다. 단이는 이미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우는 자신 있게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한 달 후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방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장원급제 김진우. 진우는 장원급제를 한 것입니다.
수천 명의 선비 중에서 1등을 한 것이지요. 한양은 떠들썩했습니다. 무명의 시골 선비가 장원급제를 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진우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10년의 고생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진우는 당당히 그 미환양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와, 김진우가 장원급제를 했다. 우리 마을에서 장원이 나오다니. 온 마을이 잔치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진우는 빨리 집에 가서 어머니와 아내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한 진우를 맞이한 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은 쑥대밭이 되어 있었고 어머니는 병석에 누워 계셨으며 가장 중요한 아내 단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급히 어머니께 여쭈었습니다. 어머니, 부인은 어디 갔습니까? 진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셨습니다. 진우야, 내가 없는 사이에 최 부자의 처남정 서방이 찾아와서 단이를 끌고 갔단다. 바보 딸이 가문의 수치이니 절에 보내겠다며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우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절에 보냈다고요? 어느 절입니까? 진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것도 말해주지 않았단다. 진우야, 미안하구나. 어미가 몸이 아파서 막지 못했어. 어머니가 자책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진우는 즉시 최 부자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진우 군, 나도 모르네. 정서방이 임의로 한 일이야. 최 부자도 무기력하게 말했습니다. 최 부자도 사실은 정서방과 세부인에게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사방으로 단이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근처 절이라는 절은 모두 찾아갔지만 단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실 정서방의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단이의 친어머니가 남긴 막대한 유산의 열쇠를 단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던 것입니다. 단이는 산소 깊은 폐가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정서방이 칼을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이년아, 내 어미가 숨긴 은자 백냥이 어디 있느냐? 빨리 말해. 정서방이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단이는 다시 바보 행세를 했습니다. 헤헤. 떡 주면 말할게요. 꿀떡 주세요. 단이가 순진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서방은 답답함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이 바보년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건가? 정서방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한편 진우는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장원급제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아내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진우는 밤낮 없이 단이를 찾아다녔습니다. 마을의 모든 절을 찾아갔고 산소 깊은 곳까지 헤매었지만 아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진우는 지쳐서 장터 근처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단이가 친하게 지냈던 김 씨 상인을 만났습니다. 아니, 진우 어르신 장원급제 하셨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김 씨 상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김 씨, 혹시 내 아내를 본 적 있소? 정서방이 어디론가 데려갔다는데. 진우가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김 씨 상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사흘 전에 정서방이 수상한 사내둘과 함께 북쪽 산길로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이 큰 보따리를 하나 메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여인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씨 상인이 말했습니다. 진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북쪽 산이라면 폐사지가 있는 곳이 아니오? 진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곳에는 10년 전에 불에 탄 절터가 있고 그 근처에 낡은 창고가 몇 개 있습니다. 김씨 상인이 알려주었습니다. 진우는 즉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산길은 험했지만 아내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렸습니다. 진우는 폐사지 근처에 도착했고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낡은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창고에 접근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단이가 기둥에 묶여 있었고 정서방과 그의 부하 2명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형님, 저 바보년이 정말 유산의 위치를 모르는 걸까요? 부하 하나가 물었습니다. 아니다. 분명 알고 있을 거다. 내가 들었는데 최 부자의 전처가 죽기 전에 단이에게 비밀을 알려줬다고 하더라. 그 돈만 손에 넣으면 우리는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정서방이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부하가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 전현을 고문해서라도 입을 열게 만들 거다. 그리고 돈을 찾으면 전현은 없애버려야지. 목격자를 남겨둘 수는 없으니까. 정서방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진우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3명이었습니다. 혼자서는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다시 산을 내려가 마을의 포졸들을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바로 그때 진우는 단이가 자신에게 준 비단 주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정서방의 비리를 기록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진우는 즉시 마을로 내려가 이선비를 찾았습니다. 이선비는 진우의 오랜 벗으로 최근 암행어사로 임명되어 이 지역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선비, 내 아내가 위험에 처했네. 그리고 자네가 찾던 부정부패의 증거도 있네. 진우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단이가 기록해둔 증거 문서를 이선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정서방이 지난 10년간 세금을 포탈하고 관아와 결탁하여 백성들의 땅을 빼앗은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선비는 문서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런 상세한 기록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단 말인가? 이선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내 아내일세. 그녀는 18년간 바보 행세를 하며 이 모든 것을 기록했네. 진우가 말했습니다. 이선비는 즉시 관군들을 이끌고 폐사지로 향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서 정서방은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회다. 내 어미가 숨기는 자가 어디 있는지 말해라. 정서방이 단이에게 칼을 들이댔습니다. 단이는 여전히 바보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헤헤. 아저씨 무서워요. 떡 주면 말할게요. 단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창고 문이 벅하고 열렸습니다. 어사출두, 모두 꼼짝 마라. 암행어사, 이선비가 마패를 들고 외쳤습니다. 정서방과 부하들은 깜짝 놀라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관군들이 창고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나는 최 부자의 친척이다. 정서방이 소리쳤습니다. 암행어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서방, 그대는 10년간 세금을 포탈하고 관아와 결탁하여 백성들을 괴롭혔다.
그리고 지금은 사람을 납치하고 살해하려 했으니 그 죄가 막중하도다. 암행어사가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관군들이 정서방 일당을 포박했습니다. 진우는 달려가 단이의 결박을 풀어주었습니다. 부인, 괜찮소? 다치지는 않았소?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단이는 진우의 품에 안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8년간 참고 견뎌온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서방님, 두려웠어요. 하지만 서방님이 오실 줄 믿었어요. 단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하오, 부인. 내가 늦었소. 이제 괜찮소. 모든 게 끝났소. 진우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암행어사는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진우, 자네 아내는 정말 대단한 분이네. 이 증거 문서 덕분에 우리는 이 지역의 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게 되었네. 암행어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마을로 퍼졌습니다. 정서방이 체포되었고 그동안 그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만세, 정서방이 잡혔다. 김진우 어르신 덕분이다.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제 아내 덕분입니다. 진우가 단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관가에서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정서방과 그의 누이인 최 부자의 부인, 그리고 부정부패에 연루된 지역 관리들이 모두 끌려왔습니다. 암행어사는 단이가 기록한 문서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지난 18년간의 부정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얼마의 돈이 오갔는지, 어느 백성이 피해를 입었는지 모두 적혀 있다. 암행어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상세한 기록을 남겼단 말인가? 암행어사는 단이를 증인석으로 불렀습니다. 최단이, 앞으로 나오시오. 암행어사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바보 단이를 왜 부르지? 증인이라니 바보가 무슨 증언을 하겠어. 하지만 단이는 의연하게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았고 눈빛은 맑고 총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단이 맞나? 표정이 완전히 다른데? 단이는 당당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10살 때부터 18년간 바보 행세를 해왔습니다. 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단이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단이는 자신이 어떻게 새어머니와 정서방의 음모를 알게 되었는지, 왜 바보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악행을 기록해왔는지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여 듣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분노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최 부자는 딸의 증언을 들으며 통곡했습니다. 단아, 아비가 미안하다. 내가 몰랐구나. 내가 그런 고통을 겪는 줄. 최 부자가 울며 사죄했습니다. 단이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버지도 그들에게 속으셨을 뿐입니다. 단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정서방은 유배형을 받았고 그의 누이인 최 부자의 부인은 이혼당하고 친정으로 쫓겨났습니다. 부정부패에 연루된 관리들도 모두 파직되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서방 일당이 빼앗았던 땅과 재산은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다. 다니 아씨 만세. 마을 사람들은 이제 다니를 바보가 아니라 지혜로운 여인으로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다니는 진우를 어느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다니가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놀던 뒷산의 작은 동굴이었습니다. 서방님, 제 친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저희 외가는 대대로 장사를 하던 집안이었는데 어머니가 시집 올 때 지참금으로 가져온 재산을 이곳에 숨겨두셨다고요. 다니가 설명했습니다. 동굴 안쪽 깊숙한 곳, 바위 틈 사이에는 옹기 항아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진유가 항아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은자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진우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은자 300냥입니다. 어머니께서 만약을 위해 숨겨두신 것이지요. 정서방 일당이 그토록 찾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니가 말했습니다. 진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인, 당신은 이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정서방에게 말하지 않았소. 목숨이 위태로웠는데도. 진유가 경이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다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남겨주신 것입니다. 악당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방님을 믿었습니다. 서방님이 반드시 저를 구해 주실 것이라고요. 다니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재산으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했습니다. 우선 진우의 어머니를 위해 좋은 약을 구했고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서당을 지어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정서방에게 땅을 빼앗겼던 백성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다니는 더 이상 바보 행세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며 마을에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진우는 장원급제의 영예로 한양의 성균관 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 자리를 사양하고 지방의 수령으로 자원했습니다. 저는 백성들 가까이에서 그들을 돕고 싶습니다. 진우가 임금 앞에서 아뢰었습니다. 임금은 진우의 뜻을 기특히 여겨 한고을의 수령으로 임명했습니다. 진우는 부임하여 청렴하게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항상 다니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마을 사이에 땅 경계 문제로 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싸움으로 두 마을 사람들은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고민했습니다. 어느 쪽 손을 들어줘도 한쪽은 불만을 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진우가 고민하자 다니가 조언했습니다. 서방님, 땅의 경계를 다투기보다는 그 땅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곳에 큰 우물을 파서 두 마을이 함께 물을 길어쓰게 하고 주변에는 공동과수원을 만들어 수확을 나누어 갖게 하세요. 다니가 제안했습니다. 진우는 그 조언을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두 마을 사람들이 불만스러워했지만 함께 일하고 함께 수확을 나누면서 점차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그 두 마을은 가장 사이좋은 이웃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니는 밤마다 진우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었고 진우는 훌륭한 목민관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감상을 나누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